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 방향성 역시 주식시장 밸류업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부동산 시장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자, 그러면서 이번 세법 개정 단골인 부동산 관련 내용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드텍스연구회 안창남 회장 나오셨고요.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법 개정안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변화입니다. 현재 배당 소득 과세는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15.4%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이제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종의 누진세가 적용이 되죠. 49.5%의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과도한 배당에 대한 세금이 결국 증시 활성화를 가로막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회장님? 네, 먼저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주식에 대해서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중국보다도 낮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배당이 많아져야 그 뒤에 뭐 배당과 관련된 세금을 인하를 하면 네. 그러면 그 소액 주주든 어떻든 자본이 다시 증시로 들어와서 이게 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러한 분들, 뭐 소극적인 주주 환원, 그다음에 후진적인 뭐 지배 구조 또는 뭐 북한의 위협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작동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을 하면 적극적으로 세금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거라도 하면 주식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자면 딱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여러 환경들 중에서 하나의 뭐 시작점 물꼬는 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보고 계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회장님과 방금 말씀하신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금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갸우뚱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무엇인가를 또 해보자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제안됐다라고 이해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뿐만 아니라 세금이 문제라면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좀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때 기준 금액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3천만 원이 됐다가 2천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또 그렇게 내렸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다시 그 기준을 올린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면 아예 그냥 분리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분리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배당 성향이 35%가 이상 되는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죠. 네, 조건부여서 또 이게 또 그렇게 얼마나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또 이게 정말
정말 이 새로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 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에게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는 의미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소액 주주들이 정말 주식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조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세제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근데 보면은 이 어떤 세제를 통해서 배당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찍이 있고 하나는 당근이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채찍을 사용했어요. 배당을 좀 열심히 해라. 배당을 하지 않으면은 좀 추가로 더 세금을 내게 할 거야라는 채찍을 사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채찍을 사용할지 당근을 사용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지만 이건 채찍입니까? 당근입니까? 분리과세 하자라면 당근이죠. 당근이라고 봐야 근데 됩니다.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워딩으로 하진 않았어서 그러니까 뭔가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채찍을 할 수도 있고 당근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면은 초부자 증세를 했던 거예요. 채찍을 통해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부자 증세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때는 부자 감세를 했다면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초부자 감세를 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배당 이익은 상위 0.1%가 전체 그 배당 소득의 50%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당근으로 하는 것이 배당을 더 많이 하는 정책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실증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논란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일 경우에 이제 조건부로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에서 이만큼을 이제 배당으로 해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개인 주주도 있지만 대주주들도 있고 소위 큰 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이게 고육지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물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조금 더 높게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소득세 과세 체계 중에서 네. 근로성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급여 같은 근로성 소득하고 네. 그다음에 자본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을 가지고는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데 북유럽 같은 데서는 이걸 아예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성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누진 과세를 하고 이같이 이런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플랫 텍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리과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거니? 그 나라는 소득의 재범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회가 세금을 어느 특정 소득에 낮춰줘도 모두가 소득의 재범위가 제대로 되니까 낮춰줘도 그 이펙트가 이름하여 낙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그 지점에 가면은 막 고개가 선뜻 맞다 이렇게 동의할 사람이 별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상법 개정 1차적으로 한번 이루어졌고요. 후속 조치 성격들로 이제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이 얘기되고 있는 거는 재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지금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를 재논의를 하면서 배임제도 완화하겠다. 이건 이제 사실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네. 배임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이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재계가 받아들일까요? 근데 뭐 그 재계는 이미 상법 개정 이슈가 있기 전에도 일단 배임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계속 가혹하다. 얘기했죠. 네. 이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재계를 달리기 위한 진짜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재계로서는 뭐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나마 낫겠죠. 뭐 그렇지만 사실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상법이 결국은 배임제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임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재계가 그러면 됐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이 한꺼번에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재계에서는 상당히 꺼려했어요. 지난번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끝까지 경영계가 반대해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도 상법 개정 1차분에서는 일단은 빠졌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추진한 의지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걸 같이 한다고 하면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계라는 말보다는 저는 어떤 재벌 총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계라 하면 어떤 기업의 의견, 기업의 이익 관계와 노동자 이익 관계와 재벌 총수의 이익 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기업의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해가 같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업의 이익과 재벌 총수의 이익이 같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은 과연 이런 집중투표제를 반대를 할까? 저는 재벌 총수는 반대할 수는 있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이해관계만 보면은 이런 우리가 뭐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잘 견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출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배임죄 완화 같은 경우도 기업의 이익만 봤을 때 기업에 해를 끼친 경영진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배임인데 기업의 이익만 보면은 배임죄 처벌을 뭐 약화하겠다는 것은 저는 기업의 이익과는 저는 관계없고 이건 재벌 총수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우리 그 배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정하는 것은 재벌 총수잖아요. 근데 그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지분이 보통 한 1%에서 한 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배당을 늘린다고 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배당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1%에서 한 3% 정도 지분 가지고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이 배당을 안 하고 유보되는 것이 그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조, 그러니까 재벌 총수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 총수가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같은 구조에서는 저는 이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배당을 더 강화할 유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배임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했을 때 소송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그 소송 안에 배임죄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한 거죠. 네, 뭐 이걸 학생한테 비교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또 공부 잘해.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모든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배임죄는 이름하여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한테 신의 칙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공부를 좀 F학점을 받으면 이건 자칫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완화하자라는 것이 아마 재계 쪽에서 요구하는 것 같고, 근데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것보다는 경영 그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네. 이사가 자기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업에 손해 났다. 그럼 이것도 과연 배임죄로 처벌해야 될 것인가라고 다투는 사안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를 것 같으면 당신이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에 했다라고 한다면, 즉 경영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판례라고 놔두지 말고 아예 개정안에 법으로 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재계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물론 신의칙 원칙이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것은 잘 법조문을 잘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가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배임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는 아무튼 기업이든 누구에게든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고의성이 있어서 남에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사물을 제가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저에게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과연 고의성이 있었냐에 대한 것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좀 법에 명문화해서 일단 그럼 고의성이 있었다는 전제를 좀 내려놓고 이제 없었는데 그럼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이제 입증 책임을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아무리 배임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완화한다고 해도 그걸 넘어서서 다 상법을 가지고 사실 또 그 소송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배임죄 완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 상법이 개정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언젠가는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겠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간 과정에서는 좀 아무래도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이제 세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상법 개정 이야기로 또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방향을 이제 세법으로 꼭 하셔야겠어요? 예, 아주 짧게만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똑같은 논쟁이 20년 전에 그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때 있었거든요. 증권집단소송법이 개정되면은 어마어마한 소송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20년 전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권집단소송이 단 한 건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송의 천국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죠. 그래서 소송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미국 사례를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름하시죠. 네.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래 세법 개정 이제 정부가 개정안 내놓을 때마다 단골 손님은 사실 부동산 관련 세제였죠. 뭐 종합부동산세부터 해서. 근데 올해는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의도된 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유도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좀 자본시장, 주식 같은 자본시장으로 좀 이동하게 해서 생산성을 좀 높이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좀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흘러왔다고 보세요? 네, 지금 주식 주가가 많이 올라가 뭐 있는 올랐죠. 거 네. 보고 아마 크게 보면은 우리 주택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천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 주식시장에 와 있는 돈이 약 3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아마 정부 생각은 유동 자금을 주식시장, 주택시장 7천조 원 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아까 지금 주주한테 배당에 대해서 좀 감세 좀 할 테니 네. 제발 주주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오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집을 이제 보유하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종부세가 3년 만에 다시 결정세액 나왔는데 지난해 이게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그 공제 폭도 좀 늘어났고 네. 기본 결정세 그 기준 자체도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집값이 그 이상 올랐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좀 더 확대가 됐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저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포함 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이게 학습 효과일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세제를 건드렸다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민심에 그 역행하는 후폭풍을 굉장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한 모멘텀을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찌 보면은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넘기게끔 하는 것이 더 이렇게 확실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이걸 완화해서 부동산에서 많이니까 팔고 부동산에서 갖고 있던 자산을 좀 팔아서 현금 유동화해서 주식시장으로 넘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정책 방향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학습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코스피가 3천 막 넘어가고 막 언제부터는 뭐 올해 안에 5천 될 수도 있다 막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활용을 하자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두고 네.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지금 초강력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의 추이를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부세가 늘 논란의 대상인 건 뭐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제 종부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수요자들 아니냐. 이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러려면 좀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 준다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위원님.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또를 맞아도 종부세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또 맞은 거 정도 다른 세금을 내겠죠. 이제 종부세를 이렇게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로또를 맞은 돈을 통해서 주택을 샀을 때 종부세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없습니다. 종부세가 로또를 맞으면 인생은 역전할 수 있지만 로또를 맞는다고 해서 하더라도 종부세를 낼 정도의 주택을 보유할 수는 없는데요. 이 말은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제가 월급이 오르면은 소득세 부담이 커지죠.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네. 내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주택, 20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억을 20년 동안 모아야지 만들어지는 게 20억인데 네. 20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가 1년에 50만 원도 채 안 내요. 근데 20억짜리 주택에서 50만 원도 안 내는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가혹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건 이제 원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네. 뭐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금융으로 사실은 이게 되면은 되지 세제는 그냥 세금 일따름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이 세금의 일반적으로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해서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로 억제를 하되 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게 공급이 되게 거래세는 낮추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 그럼 얘기하고 거기에는 양도소득세도 포함입니다. 거래세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네. 완화하고 종부세, 재산세는 강화하자. 강화하자. 그런데 거기 하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 주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같은데 내 월급장에 하면서 하나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값이 내가 올려달라고도 하진 않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이것은 뭐 투기 차원이 아니라 헌법에서 우리가 행복추구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그분들은 나는 강남에 살고 싶은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많은 그러나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서 그 하나뿐이 없는데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서 그 집을 팔아야 될 정도까지 간다. 이런 건 저는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물론 우리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는 너무 강남에 집중돼 있어서 부동산 투기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내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보유세는 완화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추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또 우리 세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고쳐져서 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많이 완화를 했는데 아마 현 정부가 주택은 부동산을 일단 건드리지 않고 일단 주식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어서 다주택자 중과도 지금 임시 유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잖아요. 네. 이건 그러면 중과 유예 그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팔아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이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투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네. 투기자. 너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너 돈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너 그중에 반절은 세금 내놓고 가. 이런 시각이거든요. 네, 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갖다 이걸 유예를 했거든요.
저는 이건 부동산 시장하고도 한번 가만히 우리 전체 철학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예를 들면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일단 매물이 많이 나와야 이게 안정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봐서 지금 많은 7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가거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요. 부동산 시장에 한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수요가 얼마든지를 봐서 한번 제 개인적으로는 유예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연장 내지는 아예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에는 근데 포함 안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것으로는 알려져 네. 있다는 말이죠. 네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사실 이렇게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려고 시도를 했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법 개정이 안 됐죠. 네, 법 개정이 네. 안 됐죠. 안 돼서 이제 네. 근데 저도 안창동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좀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중과세가 없어지면 더 활발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어떤 정부의 어떤 선택권을 쥐고 있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중과세를 없애지 말고 또 중과를 하지 말고 일단 그러니까 유예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이 칼을 꺼내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만 전해주면 그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저도 송 교수님 생각과 거의 정확히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유예는 하되 그 정부가 언제든지 이것을 중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시장에서 부담을 좀 주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은 필요 없는 집이면 빨리 팔아라. 그걸 계속 맞습니다. 유도. 예, 그리고 시그널을 유도할 계속 줘야 맞습니다. 된다. 시그널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라는 것은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대원칙인 건 맞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거지 거래세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소득세만 보면은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원칙은 너무도 맞는 거고 내가 1억 원을 노동소득으로 벌었는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세의 대원칙인데 현재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부과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세는 없고 비과세와 중과세만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유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상속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찬반 격론이 뜨거웠던 부분이죠. 이전 정부에서도 상속세 개편안 내놨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근데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격론만 벌이다가 결론이 안 나고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과제로서 계속해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는 상속세 그 부과 구간을 좀 단편화했죠. 최고세율도 좀 낮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은 반대를 했었고요. 개편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속세를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율을 곱할 것인가 이게 이제 유산세 방식이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각 네. 상속받은 요게다가 세율을 유산 곱할 취득세 방식. 유산 취득세인데 네. 이게 우리가 책에서 공부한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한테 집중해서 세원 관리를 하는 것은 훨씬 쉽겠죠. 그러나 이 상속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상속을 또 나눠 가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벌써 연구 용역이 꽤 오래됐죠. 이전 정부에서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다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한테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시스템은 지금 상속세가 과세돼요. 네. 부부가 같이 했는데. 네. 근데 대부분은 이 부인은 또 남편, 배우자는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또 자녀한테 또 상속을 해요. 그러면 세금을
또 부과를 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 세제,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 세제든 미국 세제든을 보면은 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일단 건너뜁니다. 네. 미국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 상속 금액을 폭을 더 넓혀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은 뭐 진보 보수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형성된 재산인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상속세 내라,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장 그 기본적인 것에 좀 우리가 그 어긋나는 점들은 상속세 개편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증여세 얘기까지 같이 해보면 이제 우리가 논쟁이 붙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 부담을 일단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방향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 외에 이제 기업 경영이나 이 얘기는 그 다음으로 하고요. 전체적인 세부 부담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요건 제가 위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조세 중립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노동을 통해서 1억을 버나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1억을 버나 상속 소득으로 1억을 버나 저는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노동 소득으로 1억을 벌면은 한 세금 1,000만 원 냅니다. 근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1억 원을 벌면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제가 1억 원을 받았다. 사실상 거의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가 과도한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 질문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부에 이전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상속세 상담 한번 동네 세무사 가서 물어봐서 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추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낮출 수 있을까 하면은 지금 증여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모든 세무사는 동일해요.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여를 빨리 하는 것이 최고의 세테크 수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낮다면은 지금 증여를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증여해도 되는데 오히려 상속세 세율이 높은 것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속세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 증여세까지 포함해서요. 낮추면 결국 세금 측면에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자산을 이제 이전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비도 좀 활성화되고 재투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백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활성화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무조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이제 이런 취지 방향성 자체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무겁게 매기면은 당연히 잘못된 건데 네. 저는 무겁다라는 말이 저기서 우리가 논쟁이 있는 건 예. 이제 미국이나 예, 다른 예. 유럽이나 이제 비교했을 때 최고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높다라고 계속해서 논쟁이 붙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높은 것과 실제 세금이 높은 것은 조금 더 별개고요. 근데 저는 그 노동소득과 비교해서 상속소득과 노동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상속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인 거죠. 자, 이건 교수님께도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국가가 다 가져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물가도 굉장히 막 올랐는데 상속세제는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늘은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납세자들의 이제 불만 사항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상속세에 대한 세제 개편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에 대한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세율에 대한 정리를 좀 해서 부담을 좀 낮춰줄 필요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어찌 보면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중립성 차원에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분 때문에 나의 소득이 올라간 거고 나의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것이지 나의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네. 세부 부담만 늘었다는 사실은 그 불만 사항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반대 논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머뭇머뭇하고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수 중립에 대한 고민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하지만 상속세수 자체의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개편을 왜 하느냐? 라는 또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이게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면 그러면 그 부의 그 어떤 이전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그럼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세상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즐거울 수 있으려는 그 성향이 더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소비 성향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소비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더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걸 다시 또 부동산을 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자금의 일부는 그래도 주식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전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렇게 좀 상속세를 좀 완화해서 부의 대물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좀 적극 장려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이제 경영계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넘겨준 가업승계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할증이 붙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찬반 논쟁도 있고 뭐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역시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자감세 논란도 계속해서 똑같은 도돌이표 같이 답은 안 나오는 논쟁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상속 재산이 당연히 상속인이 가져가야 된다, 내 거다라는 게 그게 이게 형성된 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900년도 초쯤 돼서 미국에서 원래 사람이 죽으면 원래 다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져갔는데 그때 윌슨 그때 대통령 때 겨우 미국 판례상 이제 정립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도입이 얼마 안 됐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소비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 생각은 저도 이제 부모다가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이게 효도를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넉넉하게 많이 주고 싶은데 요즘 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말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 물려줘봤자. 그건 뭐 이건 우리가 놈들 예. 그러니까 그 이게 세금을 낮춰주면 그러니까 부가 이전돼서 그 젊은 세대가 많이 소비하고 투자한다 이것보다는 현재 부모들은 내가 쓰고 말지. 이런 게 더 강하다는 거 하나.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이게 활성화된다면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심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업 승계나 상속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엄청 넘쳐나는 것이죠. 다만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세법에 있는데 현금을 좀 증여했을 때, 현금성 자산을 증여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세무 간섭을 좀 덜 할 수 있느냐, 아마 이게 심정적으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현 우리나라 시스템상에서는 이게 엄격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대를 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는 국세청이 잘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가 이제 마구나니까 다 외국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나 조세피난처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기서 자식한테 물려주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업계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볼멘 목소리가 여기에 이제 집약이 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좀 이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주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싱가포르 조세피난처 안 갈 거 없이 여기서 주면 될 건데 라고 하는 입장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 생각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설사 넘어간다라고 해서 소비가 증가되거나 투자가 증가될 것 같은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소득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일하는 직장인들이 이제 내는 세금, 근로에 대한 소득을 받는 것에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유리지갑이죠. 피할 수 없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서 그대로 이제 원천 징수가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만만한 게 직장인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와서
지금 과표 체계가 꽤 오랜 기간 안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실질 소득도 많이 늘었는데 예전에 과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만인 직장인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꿀 때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불만이겠죠. 네. 그런데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서 내 소득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짜장면 600억 원일 때 부가가치세 대략 한 60원 냈다면 지금 짜장면 6,000원이면은 부가가치세 대략 한 600원 정도 냅니다. 네. 예전 짜장면 가격을 통째로 세금을 내는데 아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국민연금 전부 다 물가에 따라서 국가 지출도 물가가 올라가면 지출도 늘어나요. 그렇다면 국가 지출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물가 올라갔을 때 늘어나는 것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표 체계가 뭐 그냥 억대 연봉이라고 할게요. 과거의 억대 연봉의 기준은 정말로 고액 연봉자들, 소위 사장님들이나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었다면 이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전문직이나 조금 특수성이 있는 혹은 임원급만 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과거 과표 체계를 보면 이게 어찌 누진 구조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저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내가 사장도 아닌데. 너무도 이해하고요. 네. 그런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거에는 지금 그 노동 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굉장히 적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곧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이제 이 근로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진 않아도 굉장히 억울하게끔 굉장히 소수의 근로 가능 인구가 굉장히 다수의 노인 인구를 부양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늘어나고 기초연금도 늘어나고 의료 비용도 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은 내가 1억 정도를 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낸다. 억울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투자 줄였다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그런 대책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R&D 투자도 늘려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세금은 감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저도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런 국가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꼭 그 근로소득세에서 이렇게 다 다른 세목에서 근로소득세 많이 내시죠, 교수님? 뭐 내야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근로소득세 부담이 이제 여전히 크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그러니까 과세 개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우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도 매년 조정을 합니다. 또는 5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물가 연동에 반영을 해서 생계비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득세에 대한 기준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제 개편을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부의 그 복지 지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정말 세금 더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증사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런 거죠.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런데 당장 증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더 납부해 주셔서 우리 정부 재정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아유 그래 밉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얘기 없이 증세 안 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증세인데 꼼수 증세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지금의 현재 소득세 과세 그 과표하고 그다음에 세율이 유지가 됐어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그 한기 세율이 한 번 바뀐 거 말고는 한 번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 돼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요,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한 그래도 0.5배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이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개편된 이후가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나의 세금, 그러니까 나의 소득은 그렇게 많이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은 과도하게 냈다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번엔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부담 낮추냐 혹은 높이냐 이거는 정말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치열하게 논쟁이 됐고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높일 기조를 갖고 있기는 한데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원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우리 근로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추가를 근데 하면요. 제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법인세를 넘어가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계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네. 법인세로 가면 명목세율하고 우리 실효세율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상에 나와 있는 법인세 세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조세 감면을 배제하고 난 뒤에 정말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실효세율을 보면은 우리가 16%, 1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법인세 세율을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를 우리가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 몇 군데 하고 일본의 대표 우리 경쟁하고 있는 나라 네. 몇 군데, 미국 몇 군데를 놓고 실효세율이 얼마인가를 보면 됩니다. 실효세 그러니까 명목세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네네. 실효세율을 딱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높은 측은 아닙니다. 법인세율 자체가. 네. 예, 그렇게 돼서 아마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다시 또 OECD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하고 국제시장에서 피 튀기게 싸면은 그 나라 국가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가나 이렇게 표를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여분이 있는지 법인세를 부담을 증가시킬 여분이 없는지는 금방 표가 나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높일 여분이 있다는 여분은 말씀처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들리네요. 이거는 교수님께 아마 반대되는 얘기실 것 같아서 먼저. 예, 저는 일단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세금이 필요하면 다른 세목에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이제 법인이 내는 건데 마치 법인의 그 재벌 총수가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법인세는 이게 법인이라는 것은 결국 소득을 이렇게 결국 주주나 근로자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을 그만큼 유식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 우리 세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래서 세수가 소위 말하는 세수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법인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가 대폭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100조까지 거의 육박했던 법인세가 60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높게 벌칠 수도 있고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게 법인세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만약에 세수에 대한 게 필요하면 증세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소득세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좀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저는 두 분 선생님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력은 조금 있지만 지금 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뭐 바이든 정부 때 법인세를 올리려고 할 때 그때는 같이 우리나라도 올릴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여력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의 색깔을 담아낼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짚어봤던 상속세, 법인세 같은 이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개편 방향도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